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부모로서 믿을 수밖에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만으로도 자신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사과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선지원, 후정산 재원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맛수. 오늘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2030 청년층 민심과 동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에 이어서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에서 정부의 선제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정책 행보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을 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남의 불법 도박에 머리 숙인 이재명 후보. 이번엔 장남의 성매매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 이 후보는 아들이 마사지 업소에 간 건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큰아들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 도박 자금 출처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자금이라고 할 것은 없고 은행에 빚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김건희 씨 재산은 약 62억 원으로 김 씨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 4,650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60억 원대 자산가 김건희 씨의 월 7만 원대 건강보험료가 윤석열 후보의 공정이고 정의냐며 윤 후보가 내세운 공정의 진실성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아들 리스크를 수습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보상과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으로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매출 지원이죠. 매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는 소비 쿠폰 지원 같은 이런 방식들을 좀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업체를 찾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질 수 있는 바람직한 근로 문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매주 타는 버스, 이른바 메타버스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수상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 후보는 김 씨의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한 것만으로도 자신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공식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당내 요구가 있고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오전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도 늦지 않은 시간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 공약 개발과 선거 비용 등으로 사용할 국민 후원금 모금 캠페인 행사에 나서 적극적인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끝까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더욱 아끼고 또 국민들로부터 거둔 이 세금을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이걸 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윤 후보는 당선 즉시 흉악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만 벌써 10명으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라며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진보정당 단일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원자력학교를 방문해 원자력 발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충분한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소상공인 선지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손실 보상금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등 방역 패스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도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이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을 신규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에 대한 선보상 후 정산 조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선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 후정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원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동원해 두터운 재정 지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족한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야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충분한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1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추경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요즘 대단지 아파트가 늘면서 울타리 넘어 정을 나누던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 주최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주택의 61%를 차지하며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 하지만 이웃 간 단절 현상은 날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토론회에선 단절 현상이 이웃 간 갈등으로 번져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최근에는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기존의 보편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큼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건데 해결책으로는 우선 미비한 법령 정비가 꼽힙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분양주민과 임대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 주목했습니다. 분양 임대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진정한 소셜믹스의 의미를 되살리자는 겁니다. 분양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의무 교육도 있고 어떤 식으로 아파트를 또 운영을 하면 되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또 공동체 활성화에 있어서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임대 쪽 대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기가 없다라는 점이 아파트를 단지 관점이 아닌 마을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같이 갈등 해결 위주의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넘어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 등 마을 주민자치 영역으로 공동체 활동을 이끌어가자는 취지입니다. 단지 관점에서 자꾸 아파트를 바라보다 보니 그 안에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는 건 좀 너무 지나칠 정도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거죠. 이 밖에 토론회에선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국토부와 행안부로 나누어진 공동주택 관련 주관 부서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경영 정상화를 염원하는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의류와 식품, 차량 부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전시됐는데요. 참여 기업들은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염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 이후 현대아산과 북한 당국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추진된 개성공단 사업. 2004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은 2016년 정부가 대북 제재 조치로 공단 출입을 금지하면서 5년째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에는 주방용품과 마스크, 식품 제조업체 등 12개 입주기업이 참가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냄비 세트와 참기름과 들기름, 아동복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새로운 생산 기반 구축과 판로 모색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를 한 목소리로 염원했습니다. 개성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계속 또 기다렸어요. 그 이후에 다시 열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새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지금 사실 판로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또 해외나 다른 지역에 새로 공장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한다 해도 개성공단보다 경쟁력을 갖춘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개성공단에 있을 때에 매출에 있어서 현재는 거의 한 5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국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둘러본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에서 남북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의회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지지해 주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한반도의 평화, 공동번영,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하여 함께 할 것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송구스럽다며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강릉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신고 내용이 공개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단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강릉의 술집에서 옆에 있던 부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부부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신고 내용을 부인한 권 의원은 물론이고 당시 경찰이 피해자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노골적인 편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스토킹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불응해도 과태료 처분만 가능해 현행범 체포 등의 즉각적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초동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국빈 방한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희소금속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MOU가 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두 나라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우즈벡 전자반도체 클러스터 제안을 받아주고 지지해줬다며 전자소재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히고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벡을 공식 방문했을 때 요청했던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경협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정말 감사하다며 우즈베키스탄 전자의회 시스템 도입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지난 2012년에 개봉돼 500만 명에 가까운 누적 관객 수를 기록하면서 크게 흥행했던 영화죠. 범죄와의 전쟁.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제목 옆에 부제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바로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데요. 9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이 문구를 소환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의 온라인 소통에 푹 빠져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고 일어나면 여야 후보 본인과 가족 비리가 서로 물고 물리는 범죄 혐의자들끼리의 역대급 비리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누가 더 좋은 후보인가를 고르기보다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골라야 하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가족 관련 의혹이 불거진 여야의 대선 후보 모두를 거론하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의 선택이라는 비판을 날린 건데요. 홍 의원의 저격, 청년들과의 소통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게시판에 지금 대선판을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홍 의원은 피장파장이라고 답을 남겼습니다. 또 둘 다 심각한 수준이니 누구를 교체해야 할지 국민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라는 글에는 안철수는 정상이라고 답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서 잘못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해야지 방어막을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진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고 뼈있는 관전평을 남기면서도 이제 그만들 하시고 대통령 선거답게 해달라고 촉구한 홍준표 의원. 지금의 대선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홍 의원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정치톡은 딸의 지원 사격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정상이라고 평가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저녁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딸 설희 씨와의 화상대화 모습을 공개해서 누리꾼들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딸 설희 씨. 얼마 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소속팀의 연구 결과가 뉴욕타임스 1면에 소개된 화제의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근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가족 관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후보가 미리 온라인을 통해 받은 질문을 읽어주고 설희 씨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화상 대화. 구체적인 연구 분야와 역할을 묻는 내용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나 생각을 묻는 질문들까지 다양하게 쏟아졌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인 아버지를 띄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솔직히 딸로서 아버지의 정치 활동이 안타까워서 맡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네, 당연히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도 꽤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욕먹고 그리고 낙선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딸로서는 아버지가 정치인인 게 불편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무겁지만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인으로 나가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뭐 아버지 같은 분들이 더 정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대선 도전이지만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아서 고민인 안철수 후보. 최근에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매물로 내놓거나 대입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등 다양한 시도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같은 분이 정치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딸의 든든한 지원 사격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앤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민심을 해독하고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주는 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최근 일주일 동안도 유의미한 그런 그 지지율의 변화들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도 차기 대선 후보의 지지율 조사 먼저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계속 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사 기관과 방법이 다른 두 기관의 결과 먼저 짚어주실까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된 조사니까 약간 시간적 좀 거리가 있긴 합니다. 네, 12월 10에서 11일 양일간의 조사네요. 지난주 검토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40.6%, 윤석열 후보가 42%, 불과 1.4%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 내 뭐 큰 차이가 아닌 거죠. 네. 이기고 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접전, 혈전, 팽팽한 박빙의 승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TBS 이제 의뢰 조사하고 저희가 이제 매주 또 살펴보는 게 그 N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네. 이번 주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 주 조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조사 기간에 이전하면서 네. 뭐 선관위에 신고하는 날짜가 맞지 네.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의뢰의 리얼미터 조사 네.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날짜가 12월 5일에서 10일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여론 추이가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결과인데요. 네. 네.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9.7%, 윤석열 후보가 45.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앞에서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보다는 조금 더 격차가 있는 네.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 조사도 네. 직전 같은 조사 기간의 조사 분석을 해보면 추세를 보면은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졌는데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더 최근의 결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갤럽이 이제 오늘 여론조사 이제 결과 그 발표한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14일에서 16일 그 3일 동안의 여론을 이제 분석한 거고 넥스트 리서치도 14일, 15일 양일간에 조사한 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넥스트 리서치는 SBS의 의뢰로 된 것이고 SBS 의뢰죠? 한국 갤럽은 자체 조사인데 두 조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네. 면접은 조사입니다. 네네. 오늘 우리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린 것은 자동응답 조사인데 네. 이 조사는 더 최근이고 네. 14일부터 16일까지의 조사와 한국갤럽 그리고 14일, 15일의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는 면접은 조사인데 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수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갤럽 네.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36, 윤석열 35%, 1%포인트 초접전 결과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넥스트 리서치 14, 15일 이제 기간이 거의 이제 그 겹치는데 네. 역시 이재명 35.4, 윤석열 33.3, 2%포인트, 그렇죠. 2.1%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내는데 두 조사 결과, 최근 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초박빙으로 앞서는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조사 모두 공통점을 보면은 네. 면접은 조사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네. 후보의 지지율이 앞설 때 또 상승할 때 중요한 기준과 변수가 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MZ세대 여성 중도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또 2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재명 후보가 큰 폭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오차 범위 내 수준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물론 이긴다 진다 이런 표현을 오차 범위 내에 쓰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추세로 보면은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오차 범위 내 앞섰는데 주 후반까지 실시되고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주 중반, 주 후반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내 수치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2호, 14, 15, 16 기간이 그렇다면 양 후보의 가정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로 봐도 될까요?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와 중도층의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 네. 그러면 다른 이슈가 아니라 바로 후보자의 가족,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리스크, 네. 관련된 경력, 네. 수상,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도 아들의 도박 혐의가 네.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주 후반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혐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번 주 후반에 나온 조사 결과는 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배 소장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게 지지율도 이제 그 유의미하지만 지지율의 그 추이를 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두 후보 간의 격차 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국 사회여론연구소 추세를 보더라도 제일 네. 왼쪽 편에 있는 약 한 달 전의 조사를 보면은 10%포인트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오차 범위 바깥에 있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윤석열 컨벤션 효과, 정권 교체 여론에 올라탄 어부바 지지율. 네. 그래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 있는 윤벤션이라고 그랬는데 네.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 두 인물의 갈등을 해소했지만 지지율이 오로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온 데서 행보나 답보하는 현상이거든요. 네. 오히려 조금 주춤한 현상인데 이재명 후보는 야금야금 살금살금이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배우자 리스크로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아직까지는 아들 도박 혐의가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지역을 방문하고 특히 자신의 고향인 TK 지역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 후보 중심으로 선거 판세를 끌고 온 것이 이재명 후보가 살짝 조금이지만 지지율이 올라간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네, 두 조사 결과 역시 그 약 일주일 전에 이제 조사 결과인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재명 후보가 저 당시에 처음으로 40%를 양 조사에서 이제 돌파를 했다는 게 또 이제 눈에 그렇죠. 띄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지난주에 그 지역별 지지율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경기 지역 그리고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고 또 뭐 오차 범위 내 수준입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인데 뭐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모습인데 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지역은 바로 서울 지역입니다. 네, 저희가 서울 지금 지역이- CGN에 네. 이제 숫자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살펴볼까요? 네. 네, 서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지난 역대 대선을 보면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중에서 서울에서 패배한 당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특히 윤석열 후보도 중요한 것이 윤석열 후보는 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와 맞붙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던 서울에서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또 부동산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정권에 실망한 젊은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얼마나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벌이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서울도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 쪽으로 완전히 쏠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접전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고요. 광주, 전라는 호남은 이재명 후보, 대구, 경북은 윤석열 후보 쪽은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지역이 바로 PK 지역입니다. 네네. PK 지역은 어느 누구도 고향 출신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부울경. 그런 만큼 부울경 지역인데 네. 부울경 지역을 보면은 한국 사회여론연구소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고 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가반은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도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 경기도는 본인이 지사를 역임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이 있다면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만큼 쫓아가느냐, 이 판세의 흐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다. 그만큼 이제 서울이 중요하다. 네, 민주당 후보는 네, 민주당 본선 후보는 네.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보가 없었거든요. 후보가 없었다. 민주당의 경우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서울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후보는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네. 또 경기지사와 맞붙는 것이 약간 또 서울이 경기 지역과 서로 경쟁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서울입니다. 네.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후보가 결코 이제 서울 현재 인천 경기 지역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우세한 그런 지지를 또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PK 또 부울경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그 추이에서 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조사 결과가 이제 남았는데 최근에 이제 여야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이제 난감한 이제 네.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후보 배우자 검증에 관한 이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앞으로 판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번 대선은 물론 후보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 후보자만큼이나 배우자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네.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이 필요한지, 검증해야 되는지 관련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네. 사생활 등 모든 의혹이 25.7%, 사생활을 제외하더라도 네. 도덕성이나 비리까지도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된다가 54.5%. 그러니까 네.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 무려 10명 중 8명인 80.2%로 나타났습니다. 검증을 해야 된다. 네. 80.2%.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이 대선은 후보자 선택이지 배우자 선택 아니에요. 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결혼 전의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권자는 배우자를 검증하는 것 또는 가족, 자녀까지도 포함되겠죠. 이 검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지층들, 진보, 보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너무나 중요한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후보자의 배우자 또 가족까지 검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일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배우자 검증 또는 가족 검증이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나 깨나 불조심이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대선에서는 가족 조심입니다. 후보 배우자 검증을 해야 된다. 80.2% 압도적으로 이제 높게 나왔고 요 시점이 11일, 12일이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이 그 불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또 검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향후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반영이 됐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후보자나 가족 검증에 대한 비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뉴스엔 주간 리서치 이번 주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나오셨는데요. 바로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두 분 다 지금 차신 거죠? 네, 잘 찼습니다. 방금 막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예. 그 수문 다 고르셨죠, 두 분 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대선 전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2030 세대 표심 잡기에 이제 공을 들여왔던 양 후보 그리고 또 공정 이미지 구축에 특히나 이제 주력해온 윤석열 후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격이 양 후보에게 모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 시각에서는 어느 쪽 타격이 더 클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정과 원칙이라는 기치를 들고 후보가 되신 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를 했던 것을 가지고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찰로서 굉장히 엄격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진 일들인데 허위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이슈와도 그렇게 무관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가졌던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다소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오늘 다행히 그 후보가 사과를 하셨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어떤 상습 도박이라든지 성매매 의혹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더 뭐 낫다 더 그 타격이 크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눈높이 한참 못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네, 양 후보 모두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타격이 똑같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둘 다 잘못했다고 봐요. 하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공적 영역에서 비리를 저지른 거잖아요.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수상 내역이나 활동 내역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이재명 후보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죄이긴 하지만 이분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이득을 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후보가 오늘 사과를 하셨는데요. 사과 내용도 사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경력 기재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력 기재가 정확히 맞지 않았던 것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과조차 진정성이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는 또 바로 사과를 했고 오늘 윤석열 후보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두 후보 사과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가족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두 사람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좀 달랐습니다. 윤 후보는 사실관계 확인 후에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이 후보는 곧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응 과정과 또 오늘 윤 후보 공식 사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족 없이 깔끔해야 가장 좋은 사과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그 보도가 있고 나서 4시간 후에 이렇게 사과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며칠을 이렇게 질질 끌었어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끌었는데 또 기자에게 현실과 관행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 의문스럽고 국민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후보와 어떻게든 이렇게 변명을 만들어낸 후보, 어떤 분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신 건가 라는 판단은 국민께 맡기려고 합니다. 네,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였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과를 안 한다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비판을 해오다가 사과를 하니까 이제 다시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진정성을 의심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 진정성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도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면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좀 우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정성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후보의 말을 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믿겠습니까? 결국 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과 관련돼서도 아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그냥 더 이상 거기서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믿고 넘어가기로 의혹 단계에서 넘어가기로 하고 경찰 수사는 본인이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김건희 씨 허위 의혹과 관련된 이슈는 본인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반하는 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진 상식성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얘기를 다시 사과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하기 전에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략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도 본인 스스로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를 늘 이제 주장했던 윤석열 후보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바로 또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표창장 위조 그리고 입시 비리 의혹을 이제 수사했던 이제 당사자였는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이제 관련해서 재직증명서 이제 관련한 문서 위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에요. 김건희 씨 의혹과 조국 전 장관의 딸 의혹 두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님.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는 조국 교수와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정황이 있고 이미 실제로 또 유죄로 계속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돼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이었습니다. 2021년에 이제 7월 달쯤에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냐면 후보 본인한테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결혼 전의 일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후보 본인한테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었어요. 당시에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에게 의혹이 가해지니까 그 정도로 후보한테만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와서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후보가 남에게 향했던 기준이 본인한테 적용됐을 때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본인한테 했던 기준은 남한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혼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자녀는 후견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양육의 의무가 있고 결국 관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표창장을 어떤 조국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모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 여하를 가리는 데 있어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후보와 그의 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딸의 문제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전의 이야기고 이것은 뭐 조국 장관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인정을 하겠지만은 저는 부인까지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분이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당시 선출직에 출마하신 분도 아니었어요. 뭐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찰과의 마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가 학력도 속이고 경력도 속이고 그런 수상 내역들도 속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조국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그 하나 가지고 징역형까지 이렇게 1심까지 선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과한 수사였다. 가족 전체를 이렇게 도려낸 수사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할 만큼 굉장히
강압적이고 굉장히 큰 범위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장관의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에 관한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영부인은 우리나라 대통령, 국가 원수의 부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 그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가야 되는 자리도 많기 때문에 분명 이분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경우에는 도박 자금 출처나 성매매 의혹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을 했다고 인정했던 게시글 내용을 보면 20대 사회초년생인 이 후보 아들이 인턴을 때려치우겠다라고 하거나 스스로 도박꾼이라고 칭하는 등 청년층 민심을 건드릴 만한 그 소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장님. 저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인턴을 그만두겠다, 본인의 도박꾼으로 이렇게 지칭하셨잖아요. 이건 일종의 자조적인 자학이라고 봐요. 자학, 개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청년 세대들이 더 박탈감을 가질 만한 일은 김건희 씨의 그 경력 조작 의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계속 조국의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정성, 자신의 지위나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불공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개인이 직장에서 사퇴하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더 청년들에게는 와 닿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좀 전에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는 좀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그 질문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분이 이재명 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물론 도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큰 범죄이기도 하고, 네. 성매매 의혹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볼 때는 사적 영역에 대한 검증은 공적 영역보다 좀 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공적 영역보다 덜하다. 사적 공적 영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뇌물을 주었다. 이건 공적 영역입니까? 사적 영역입니까?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죠. 공적 사적으로 어떤 지금의 문제를 나눠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사적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은 사실 어떤 위법이라는 면에서는 위법에는 평등이 없습니다. 불법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적 영역이 괜찮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청년층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홍천 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배우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녀보다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후보한테 더 관여를 했다, 내지는 자녀기 때문에 후보자는 큰 책임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기준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떤 그 진영적 논리를 방어하는 수단 이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자녀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양육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훈육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어떤 언론사가 특정 시기에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가 계속 사과를 하는 와중에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언론이 핑계를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타이밍이. 예를 들면 불을 질러놓은 사람이 소방차 늦게 왔다고 소방차 탓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아드님의 대응 자체는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대응 자체는 제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질문, 이제 요 질문은 좀 짧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이제 검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 이번 질문도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그 코너, 주간 리서치 코너를 이제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후보자 배우자 검증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제 80.2%로 압도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배우자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치면
이번 이제 아들 포함해서 그 남은 이제 가족들의 이제 그 검증 문제, 그러니까 후보자 가족 검증에 대한 부분은 배우자건 아들이건 딸이건 전체 가족들은 다 똑같이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두 분의 생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고요. 사실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도 계속 이 가족과 관련된 공격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 이제 본선으로 들어와서 더더욱 또 본격화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뭐 하면 안 된다 내지는 절대적으로 근절하자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미 왜냐하면 사실 수많은 우리 대선 속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낙선한 사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가 사실 지금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의적으로 후보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잘못했고 국민의힘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입장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것과 그 가족을 검증하는 그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저는 배우자가 우리 정치 환경에 우리 정치 상황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대예요. 20대고 미혼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분과 상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하지만 우리 과거를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형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고요. 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들이 김현철 씨가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40대였는데 뭐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활용했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것은 모두 다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아직 20대고 미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검증하는 만큼의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중에 배우자가 실권을 행사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아드님이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가셨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아들 삼형제가 다 사실 이 범죄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처벌을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아들들이 자녀들이 사고를 친 것이지 배우자가 사고를 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면 오히려 아들들에 대한 검증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논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검증을 잘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결국 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가족과 관련돼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혹이 있다면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민주당, 국민의힘 둘 다 가족보다는 이 후보에게 집중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보에게 집중한 그런 캠페인으로 가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듣고 오늘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우자의 검증도 중요하고 가족의 검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문제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기 중에 그 배우자가 재산을 안양에 있는 땅을 숨기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경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든 가족이든 모두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환경에서 20대 남성 미혼 이분에게 이렇게 철저한 검증의 잣대를 드러내는 게 우리가 도의적으로 맞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김건희 씨와 굉장히 밀접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앞으로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 그 가족 검증 중에서도 배우자 검증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가족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지금 대선 전국이 가야 된다. 김재섭 의원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청년 맞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가족 관련 의혹 논란 그리고 2030 청년층의 민심 동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도 최고 5cm의 적지 않은 눈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자정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 허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확산에도 계속되는 만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